있었죠, 물론. 근데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발굴이 돼서 딱 보니까 올리브유 단지,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구리가 200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톤은 지금도 육로로 운반하려면 25톤짜리, 25톤이 제일 크죠? 25톤짜리 화물 트럭 8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보통 공사가 아니죠. 육로로 구리 200톤을 이동하는. 근데 3,000년 전에도 배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3,000년 전에, 4,000년 전의 배로는 200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해양제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중해 문명권이라는 건 지중해가 낳은 문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 문명은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육지 문명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기동성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아주 옛날부터 여기는 무역을 통해서 국제화의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통일한 이후로, 그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일사불란한 동시문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죠. 한나라 시대에, 한무제 시대에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썼는데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천자가 북극성이다. 황제가 북극성이고 북극성 주위를 28개의 별자리가 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28개의 별자리가 사대부, 사와 대부, 그래서 사대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구조. 이것이 아주 고대부터 동양의 역사에선 이것이 제국, 이것이 말하자면 제국입니다. 근데 서양식 제국은, 로마 제국은 안 그래요. 제가 아까 로마 황제가 중국 황제를 알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황제는 이름 그대로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입니다. 중국 황제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의 오너입니다. 오너. 모든 것의 소유자예요. 근데 로마 황제는 말이 황제지, 그리고 말이 제국이지 모든 것의 오너가 아니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진짜 재산은 뭡니까? 진짜 재산. 영어로 써볼까요? 진짜 재산. Real asset.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진짜 재산은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죠. 예? 그러면 로마 황제의 부동산, 진짜 부동산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 황궁이죠. 또 한 가지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속주는 자기가 직접 정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집트만이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로마 제국의 나머지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럽, 남유럽까지 쭉 빙 둘러가는 로마 제국 영토 중에 자기 집과 이집트 속주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제국의 영토지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자기가 황제지만 제국의 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항상 뭐를 신경을 씁니까? 로마 시민들, 즉 로마 국민들, 로마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내갖고 검투 경기를 합니다. 영화 보면 검투사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검투 경기를 합니다. 중국 황제 같으면 인기를 얻기 위한 활동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로마 황제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로마, 서양 역사의 제국이나 왕국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울 때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인데요. 이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포에니 전쟁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뭡니까? 상류층의 의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상류층의 의무하니까 무슨 상류층이 못 사는 사람한테 무슨 기부를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우린 그게 잘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건 왜 안 됩니까? 사실 역사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에니 전쟁 때 로마의 장수들은, 로마의 지휘관들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고대 그리스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네. 스파르타의 왕인데도 나와서 300명의 결사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싸우다가 죽죠. 네. 중국 황제는 역대 중국 황제 중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골 지역까지 침략을 한 사람은, 원정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가 유일합니다. 중국의 지배자는 전통적으로 부하를 시켜서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군대를, 천자인데요. 하늘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리스도 그랬고, 이것이 서양 문명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서양 사람들은 상류층이 애초부터 좀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근데 동양 사람들은 정말 창피하게 지배자들이 항상 그렇게 했구나, 비겁하게.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못났다는 것밖에 더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못난 것도 아니고요. 왜 이런 역사적인 차이가 빚어졌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역할을 영어로 롤이라고 말하죠. 이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란 건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습니다.
근데 신분에 따라서 역할 자체가 주어지는 겁니다. 서양의 역사는. 더 쉽게 말하면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상인은 장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은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근대까지 계속 이런 분업이 이루어져 와요. 근데 동양은 신분제가 상하의 개념만 있을 뿐이지 역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은 하류층을 부리는 개념이에요.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당나라 때 생긴 병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도 병농일치, 군사, 병과 농사꾼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때로는 병장기를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동양의 역사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롤이. 근데 서양은 신분적으로 위에라도 싸우는 사람은 싸울 뿐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혀가서 딴 나라 도시를 정복을 하지요. 그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로마 군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로마 군단은 계속 싸움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계속 시민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주 고대부터 있었어요. 서양의 역사는 그렇게 옛날부터 역할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류층은 상류층만이 하는 일들이 있고, 이게 하류층 하니까 이상하네요. 하류층은 하류층이, 농사꾼은 농사,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하고, 이런 분업화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역사적으로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역사가 오늘날의 그 문명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 황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카이사르죠. 네. 시저라고도 말하고. 근데 카이사르는 사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되려고 그랬는데 암살을 당했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국으로 만들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황제가 아니다. 황제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황제라는 말에 대한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황제를 칭하지 못하고 자기는 최고 시민이다 라는 자기만 받습니다. 원로원에게서. 그리고 별칭으로 존엄한 자 이런 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호칭을 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하니까 어렵지만 우리 영어로 8월 하면 쉽죠? 어거스트. 8월이 바로 그 사람 이름입니다. 7월은 바로 그 시저의 이름이고. 그래서 7, 8월을 이 부자가 세치게 하는 바람에 원래 7월 이름이 9월로 밀려났어요. 영어에서 지금도. 세프템버. 9월이죠? 근데 그건 세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세븐. 원래 7월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황제라는 건 처음부터 황제,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이라고 치지만 로마 황제는 처음부터 자기가 황제가 되기가 겁나서 못했고 또 언론도 황제라고 인정을 안 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이 처음부터 로마는 제국이 강력한, 쉽게 말하면 강력한 중앙집권화되는 정치 문화도 아니었고 지리적으로도 지중해를 뚱 둘러간 반지형 제국이었고